한 사람이 자기가 직접 임명한 합참의장 앞에서 총을 가져와서 내 머리에 쏴라고 경로했을 때 그게 정말 한순간의 폭언이었을까요? 표면 보도만 보면 이건 그냥 윤석열다운 발언 하나입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봐온 그 경로 시리즈에 한 줄 더 추가되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걸 그렇게 분류하고 넘기면 종합특검이 이걸 왜 6월 1일 정례 브리핑에 헤드라인으로 올렸는지 그 이유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질문 2개를 먼저 던지겠습니다. 그 발언이 나온 그 날짜가 왜 하필 2023년 11월 29일이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임명한 합참의장한테 내가 시키는 거 뭐든지 할 수 있느냐를 물어야 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오늘은 이걸 세 겹으로 까보겠습니다. 그날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하필 그 시점이었는지, 그리고 종합특검이 이걸 공개한 게 12점, 3비상계엄 전체 구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 결론부터 짧게 드리면 12.3 비상계엄 모의 시작점이 1년 통째로 당겨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깨졌던 장기준비설이 완전히 다른 루트로 살아 돌아오는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그 루트가 그날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그 한마디의 답변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건 단순한 경로 폭언 사건이 아닙니다. 시점이 진짜 핵심입니다. 종합특검이 새로 잡은 게 그 시점이거든요. 2023년 11월 29일이라는 그 날짜가 12.3 전체 사건의 시작선을 다시 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류 보도는 이걸 윤석열 또 경로라는 가십성 헤드라인으로만 소비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보도에서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 2023년 11월로 당겨졌다는 그 부분은 거의 짧게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진짜 핵심이 거기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세 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그날 관저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면. 둘째, 왜 김명수 합참의장이었고 왜 그 시점이었는지 동기. 셋째, 이 1년치 정황이 항소심과 12.3 책임 규명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결과. 먼저 그날 관저 회동의 전체 그림부터 그려야 됩니다. 2023년 11월 29일 밤 한남동 관저였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본부 의장, 신원식 안보실장,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데 김영현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까지 다 같이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 명단을 그대로 1년 뒤로 옮겨보세요. 김용현은 1년 뒤 국방부 장관 자리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윤 전 대통령에게 권유한 그 인물이고요. 조태용은 안보실장에서 국가정보원장으로 이동해서 그 자리에서 12.3을 맞이했어요.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12.3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영 핵심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거기에 10월 인사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된 박안수는 1년 뒤 계엄사령관이 됐고요.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명단이 그날 밤 그 관저에 거의 다 모여 있었던 셈이에요. 1년 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그때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적어도 한 명은 아직 몰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였느냐? 이게 오늘 얘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던진 첫 질문, 정확히 이거였습니다. 내가 시키는 거 뭐든 할 수 있느냐? 종합특검이 김 전 의장 피의자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이에요. 시키는 게 뭔지는 안 말해줬어요. 그냥 뭐든. 이게 평범한 군통수권자가 본인이 막 임명한 합참의장한테 던지는 첫 질문이라고 보십니까? 여기서 김명수 합참의장의 배경을 먼저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해군 출신입니다. 한국 합참의장은 통상 육군 출신이 차지해온 자리인데 윤 전 대통령이 본인 임기 중에 해군 출신을 그 자리에 앉힌 거예요. 그것도 중장에서 대장으로 한 단계 진급시키면서 합참의장 보직을 줬습니다. 본인이 직접 발탁해서 진급까지 챙겨서 그 자리에 앉힌 사람한테 임명 직후에 그 첫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정치적 무게가 일반적인 군통수권자와 합참의장 관계에서 던지는 질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그 자리에 앉혔으니까 시키는 건 뭐든 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사전 압박이 깔려 있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김명수 의장 답변이 뭐였느냐? 정당한 명령이라면 따르겠습니다. 군 지휘관 답변으로는 100점짜리예요. 군 통수권자 명령 앞에서 군 지휘관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이고 모범적인 답입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답변에 경로했습니다. 책상을 치고 종합특검 진술 그대로예요.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뭐든 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했고 심지어 사퇴하라는 격한 언사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발탁해서 중장에서 합참의장까지 올린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정당한 명령이면 따른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내 머리에 총 쏴라를 시전하시는 거예요. 충성시험 채점 방식이 좀 특이하시죠. 0점 받은 학생 답안지 보고 책상 치는 그림인데 사실 그 답안지는 100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또 하나 한 발언이 있어요. 마침 그날이 우연이 아니라 정말 그날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을 지낸 자승 스님이 경기도 안성 칠장사에서 분신 입적하신 날이었거든요. 같은 날 저녁이에요. 그 사건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대공 혐의점이 있다. 좌파들의 소행일 수 있다. CCTV에 자승 스님이 본인이 직접 불을 지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다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유서도 2장이 발견됐어요. 명백한 물증이 다 있는데도 군 수뇌부 모인 자리에서 대공사건 음모론을 꺼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발언이 같은 날 밤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람 입에서 나왔다는 게 이게 사실은 이 사건의 진짜 무게입니다. 음모론적 세계관과 충성시험이 같은 입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뭐냐? 윤 전 대통령이 그냥 평소대로 경로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고 싶을 수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다운 발언이긴 하니까요.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 경로 스타일 우리 다 본 적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도 윤석열 경로 시리즈 18번째 편 정도로 가볍게 넘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종합특검은 이걸 경로 시리즈로 분류 안 했습니다. 정례 브리핑에 헤드라인으로 올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붙인 결론이 이겁니다. 비상계엄이 이미 2023년 11월경부터 준비됐다. 김지미 특검보 발언 그대로예요. 한번 보세요. 경로 발언이 그냥 경로 발언으로 분류됐다면 브리핑 한 줄로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게 비상계엄 준비 시점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결론의 근거로 올라온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종합특검은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맹목적 충성 요구를 통한 군 수뇌부 사전 포섭 정황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질문이 완전히 달라지죠. 경로한 거냐 아니냐가 아니라 왜 그날 그 자리에 그 5명을 다 불러놓고 본인이 막 임명한 합참의장한테 그 질문을 던졌는가? 이 질문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야기의 무게가 완전히 바뀝니다. 2023년 11월 29일 그 관저회동의 의미를 제대로 보려면 그보다 4개월 전 일을 같이 봐야 합니다. 2023년 7월 30일 일이요.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최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라는 원칙대로 처리하려고 했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그 사건, 박대령 1심 무죄 판결의 핵심 쟁점이 바로 그날 경로가 있었는가였습니다. 작년 1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박대령은 무죄를 받았어요.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면 항명이 성립 안 한다는 논리거든요. 박대령이 무죄였다는 건 외압을 가한 쪽이 부당했다는 결론과 맞물려 있는 판결입니다. 4개월 차이를 두고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7월에는 해병대 수사단장이 원칙대로 가려했을 때 경로했고 11월에는 합참의장이 원칙대로 답했을 때 경로했고 두 경우 다 공통점이 뭐냐? 양쪽 다군 지휘관이 정상적이고 적법한 답변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 이첩하는 게 법적 절차였고 김명수 의장은 정당한 명령이면 따르겠다였어요. 두 답변 다 군법상 100점짜리입니다. 정확히 그 100점짜리가 경로를 산 거예요. 정상 답변을 했는데 책상 치고 경로하는 거예요. 이게 일관성 있다고 봐야 됩니까? 일관성은 있는데 일관성 있는 방향이 좀 위험한 쪽입니다. 법이라는 단어,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어, 수사 절차라는 단어, 그 단어들 자체에 경로하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일관된 인사 철학이었다는 분석도 같이 봐야 합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증언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사석에서 충성하게 만들려면 좀 부족한 사람한테 좋은 자리를 줘서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만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취지의 얘기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합니다. 좋은 자리 줬으니까 무조건적 충성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김명수 합참의장한테도 그걸 기대했던 거고, 정상 답변이 돌아오니까 그게 본인 인사 철학의 배신처럼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1심에서 증거 능력이 배척된 노상원 수첩이요. 거기에는 여인형 박안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고, 실제로 2023년 10월군 인사에서 여인형은 방첩사령관으로, 박안수는 육군참모총장으로 보직됐습니다. 특검은 이걸 근거로 그 시점부터 계엄 모의가 있었다고 봤어요. 1심 재판부는 수첩 작성 시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이걸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종합특검의 새 진술 11월 29일 관저회동 이게 들어오면 수첩 자체의 증거 능력과 별개로 시점 자체는 다시 정합성을 갖게 됩니다. 7월 박정훈 사건의 첫 경로, 10월 군 인사로 자기 사람 핵심 보직 배치, 11월 29일 새 합참의장한테 직접 충성시험, 이렇게 시퀀스가 너무 깔끔하게 맞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정리됩니다. 1년 동안 진행된 군 수뇌부 포섭 작업이 있었고, 그 작업이 누적된 끝에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겁니다. 단순한 경로가 아니라 1년에 걸친 시스템적 작업이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림인데요. 왜냐하면 1심 판결문에는 이 1년이 통째로 빠져 있어요.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2024년 12월 1일 무렵에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배척됐기 때문이에요. 1년 차이가 그냥 시간 차이가 아닙니다. 죄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시간이에요. 격발 직전에 즉흥적 결심이냐, 1년에 걸쳐 설계된 작업이냐의 차이거든요. 이게 형법상 어떤 의미인지 한번 짚어봅시다. 즉흥적 결정이라면 우발성이 어느 정도 인정될 여지가 생기지만, 1년에 걸친 설계라면 그 1년 동안 진행된 모든 군인사, 충성시험, 사전회동 자체가 내란 준비 행위로 포섭됩니다. 형량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의 공모 시점도 같이 당겨져요. 1년이 빠지냐 들어가냐의 차이가 결국 누가 어디서부터 책임을 같이 지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동탁말로 가는 그림이 슬슬 보이는데요. 측근들한테 충성을 강요하면 강요할수록 그 측근들 중에서 여포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김명수 합참의장의 그날 진술 자체가 결국 그 신호 아니겠습니까? 1년 가까이 침묵하다가 종합특검 앞에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의 진짜 핵심이 뭐냐? 윤 전 대통령은 왜 그렇게 경로했을까요? 김명수 의장이 잘못 답한 게 아닙니다. 너무 정확하게 답한 게 문제였어요. 정당한 명령이면 따른다. 그 답변 자체가 윤 전 대통령에게는 거절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경로한 게 아니라 그 답변이 의미하는 거절에 경로한 거예요. 한번 따져봅시다. 군 통수권자가 합참의장한테 던지는 질문이 내가 시키는 거 뭐든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거기에 군법대로 답한 게 정당한 명령이면 따른다였고요. 그 답이 정상이라는 게 모욕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건 본인이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정당한 명령 안에 머물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이쯤에서 뭔가 이상하다, 그냥 경로가 아닌 것 같다고 느꼈던 그 직감,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서 거절당한 건 경로 발언이 아니라 그 정상 답변 자체가 거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로는 거절당한 사람의 반응이었던 거고요. 윤석열에게 정당한 명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욕이었던 겁니다. 이 한 줄이 그날 그 관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전부 설명합니다. 박지원 양반전에 나오는 그 양반 모습 그대로네요. 양반이라는 자리만 있고 그 자리에 책무는 다 빼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권한은 다 쓰고 싶은데 그 권한에 따라붙는 법이라는 단어는 듣고 싶지 않은. 박지원이 봤으면 양반전 후속편 한 편 더 썼을 분위기인데요. 양반이란 자리가 주는 권리만 다 누리고 싶은데 양반이란 자리가 요구하는 책무는 다 빠지고 싶은 그 정확한 그림이 1년 뒤 12.3로 이어진 거고요. 그리고 이 그림이 무서운 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5명 중에서 김명수 한 사람을 빼고는 다 그 양반의 자리에 같이 앉기로 결정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년 뒤 12.3에서 그 4명이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우리가 다 봤어요. 김명수 의장이 그날 정답을 맞춰서 경로를 산 게 결과적으로 가장 깨끗하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된 거고요. 그리고 어제 종합특검의 1차 조사가 있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현장에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조사하려고 하니까 검사가 해야 된다고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분석에 따르면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1차 내란 특검 당시에도 총경급 경찰관이 담당한 부분 조사를 거부한 전력이 있어요. 같은 패턴도 나왔습니다. 법률적 명분은 있다고 합니다. 특검법상 검사 신문 조서 요건이라는 식으로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사지연 수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류혁 전 감찰관의 분석입니다. 자충수를 두는 셈이에요. 1차 특검 때 한 것도 하는 거니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나옵니다. 2026년 2월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판결문에는 1년치 장기 준비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2014년 12월 1일 무렵에야 결심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이 배척됐기 때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12.3은 이틀 만에 즉흥적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됩니다. 1년에 걸친 군 수뇌부 포섭 과정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종합특검의 이번 진술 확보는 그 빈 공간을 채우려는 작업입니다. 노상원 수첩이 1심에서 깨졌으니까 같은 결론을 완전히 다른 루트 김명수 합참의장 진술로 입증하겠다는 거거든요. 지상파 메인 뉴스만 보고 있으면 이 1년이 무슨 의미인지 안 보입니다. 윤석열 경로 발언 공개로 짧게 처리되고 끝나거든요. 그런데 그 1년이 항소심에서 인정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12.3 책임 규명 전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죄질이 달라지고 정황이 달라지고 역사 기록이 달라져요. 그리고 1년이 인정되면 이게 진짜 핵심인데 그날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이 사명에 대한 사법적 평가도 같이 달라집니다. 1심 판결대로 12월 1일 결심이라면 그 시점부터 공모에 가담한 사람들만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11월 29일 관저회동이 비상계엄 준비의 시작 시점으로 인정되면 그 자리에 침묵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공모 범위가 1년 통째로 넓어지거든요. 1년 침묵이 1년 동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짚고 싶습니다. 2023년 11월 29일에 경로했던 그 패턴, 어제 조사 거부한 그 패턴 같은 사람이에요. 본인이 임명한 합참의장한테 정당한 명령이라는 답이 돌아왔을 때 경로했던 그 사람이 어제는 경찰 조사라는 법적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겁니다. 1년 시차를 두고 같은 사람이 같은 단어법 앞에서 같은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 사람이 합참의장 앞에서 총을 가져와 내 머리에 쏘라고 경로했을 때 그게 한순간의 폭언이었을까? 지금 이 시점에서 보이는 건 질문 자체가 살짝 빗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건 폭언이 아니라 시험이었어요. 1년에 걸쳐 진행될 군 수뇌부 충성 시험의 첫 번째 문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첫 응시자였던 김명수 합참의장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당한 명령이면 따른다. 그 정답이 그날 그 자리에서 거절당했다는 게 1년 뒤 12.3로 가는 길의 첫 신호였던 거고요. 딱 변사또 모드네요, 진짜. 변사또 동원해서 정당한 명령이란 답이 환영받았겠습니까? 환영받았으면 춘향전이 안 쓰였겠죠. 그리고 같은 날 밤 같은 자리에서 자승 스님 분신 입적에 대해 대공 혐의점 좌파 소행을 입에 올렸던 그 발언과 함께 보면 그림이 더 무거워집니다. CCTV에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음모론적 세계관으로 사건을 해석하던 그 사고방식이 1년 뒤 비상계엄으로 가는 정신적 토양이었던 거예요. 경로 발언, 음모론 발언, 충성시험. 그날 밤 그 자리에 그 세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질문은 종합특검이 그 1년치 정황을 어디까지 추적할 거냐. 그리고 항소심 재판부가 그 1년을 인정할 거냐입니다. 김명수 합참의장 외에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신원식, 김용현, 조태용, 여인영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12.3은 이틀 만에 결심해서 1년에 걸친 설계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윤 전 대통령 한 사람의 책임 범위 문제가 아니에요. 1년 동안 그 충성시험에 응했던 사람들, 그 자리에 침묵으로 같이 있었던 사람들, 그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지느냐의 문제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 1년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다음 국면 종합특검의 추가 조사, 항소심 진행,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인물들의 진술 같이 추적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게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